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내수와 수출이 내년에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인하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 내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과 제약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의 투자 확대가 코스닥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1%대 강세로 마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보면 오늘 코스피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결국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계단식으로 상승폭이 좀 커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1.34% 상승한 4,154.85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한 927.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이 매수 주체였고요. 오늘 주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반도체 투톱 오늘 다 올랐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6%대 강세를 보이면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주인데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5%대로 급등했고요. 네. 이 영향으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아주 뜨거웠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20% 넘게 폭등하면서 그랬나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증권가에서 지금 주가가 저점을 지나서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예요. 시장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1.9원 내린 1466.9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를 하면서 금리 상단이 3.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자금의 한국 이탈이 조금 수그러들게 되고 네. 이에 따라서 147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안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다라는 거는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내리는 폭에 대한 전망이 좀 다른 시각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환율 안정을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 조건까지는 될 수 없다 이런 분석인데 예를 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환율 안정이 분명한 청신호인 건 맞는데 네네. 지금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단순히 한미 간 금리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네. 지금의 환율 수준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도 영향이 있지만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달러 보유, 뭐 대미 투자 리스크, 최근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 변수까지도 더해지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59억 3,400만 달러였어요. 2달 연속 60억 달러 안팎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네. 기업들이 이제 FDI라고 해외 직접 투자액을 보면 네. 지난 3분기 말 7,069억 달러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네. 이처럼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에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동반해서 해소가 돼야 네. 환율이 기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연말 그 산타 랠리가 와서 미국 주식의 매수세가 몰리면 또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 네. 또 지금 또 그러니까 제기하고 이게 되게 돌고 있더라고요.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미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 확인됐던 거고, 뭐 지난달에 잠깐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 나타났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연말에 지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강한 미국 증시로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게 된다면 산타랠리 이게 이제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원화도 동조화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의 환율 부담을 덜고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상황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 부담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더 사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요게 또 역설적으로 또 환율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네.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흐름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환율이 기조적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환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 환율이 더 떨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러려면 큰 손들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금이 확실히 한국 증시에 들어와야 되는 모습. 그건 이제 9월, 10월에 나타났던 한국 증시 바이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 매수세가 그 정도 수준으로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네. 최근에 또 국민연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통해 달러가 적극적으로 풀리는 모습. 더 중요한 건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거. 네. 예를 들면 성장률이 2% 수준으로 기조적으로 회복이 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두터워지게 되면 이런 장단기 요인들이 우호적으로 결합돼야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쿠팡 본사를 네.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법무법인 대륜이 네네. 그 미국 현지법인 로펌 SJKP라는 곳을 통해서 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런 소송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부 원고를 모집한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쿠팡의 미국 본사라고 하면 이제 한국 쿠팡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INC라는 곳이고, 네네. 이 쿠팡 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서 쿠팡에 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쿠팡이 논란이 된 게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이라는 걸 이제 들고 있는데 네. 법정 최소 보장 한도만 딱 가입을 해놨어요. 최소 보장이요? 10억 원만. 가입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출 피해가 뭐 3천만 명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기업이 보험을 통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이 네.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요.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거 1,000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공지를 노출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정정 요구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공지된 안내문에는 또 광고를 노출시켜서 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꾸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이번에 다시 공개한 고객 안내문에 이제 외부 공유하는 링크를 보면 네. 여기 이제 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혜택 특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요. 이게 제목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는 링크를 접속을 하면 이게 안내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쿠팡 메인 화면 설명 페이지를 경유했다가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SNS 같은 데 노출됐었을 때에 광고 문구가 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네. 회사 측은 이게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고 수정 중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킨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안내문 링크에 광고성 문구가 노출되도록 관리하지 못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유출이 아니라 노출로 이게 표기했다가 몇 차례 정정 요청을 받아서 다시 지금 수정해서 공지를 하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받아도 당연하겠죠. 네. 자, 그리고요. 고속철도가 그 KTX하고 SRT로 이제 이완화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 통합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둘 다 고속열차죠. 근데 이제 운영 주체나 요금 노선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KTX는 아시겠지만 이제 공기업 코레일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본 고속철도 브랜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SRT는 이제 코레일의 자회사격인 SR이라는 곳에서 운영했던 네. 민간 투자형 고속철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KTX는 저기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을 기점으로 네. 하는 곳이고 SRT는 이제 수서, 네. 수서를 기점으로 SRT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그렇죠. 설계가 되는 곳이죠.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이제 SRT가 운행하는 수서역 등에 KTX가 배차가 돼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네. 수서역은 이제 출근 시간대 경우에는 좌석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KTX 원 열차를 배차를 해서 하루 16,000석의 좌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통합적으로 예매나 발매 시스템도 통합이 됩니다. 코레일 앱에서 SRT도 예매할 수 있고 SRT 앱에서 KTX도 열차 예매할 수 있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두 앱도 이제 통합이 될 예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코레일과 SR 고속 차량이 통합 편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KTX, SRT 다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뭐 기점이나 종점도 구분 없이 서울역, 수서역도 자유롭게 운행되도록 해서 네. 차량 운용률을 향상하고 좌석 공급도 확대됩니다. 6% 정도 좌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네. 여기 이제 각종 중복 비용을 줄여서 KTX 운임도 10% 할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8분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15%로 확정했죠.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내년에 이 국내 자동차 수출과 또 내수 판매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던데요. 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었죠. 그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산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제 관세 인하 조치를 공식화한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대미 수출 환경을 둘러싼 좀 불확실성
또 관세 부담이 많이 이제 완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날의 검. 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픽업 트럭은 관세 25%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하고 일본도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가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승용도 우리랑 동일한 세율로 적용이 됐으니까 네. 경제계는 이게 이제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0%에서 15%가 생겨난 거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다른 훨씬 큰 부담이었을 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적어진 거지만. 다른 나라 대비 고율이 아니어서 또 이건 또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행과 다행이 동시에 겹쳤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 소급하는 거는 11월 1일자 그렇죠. 미국 시간 뭐 동부 시간 기준으로 네네네. 11월 1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액수에 소급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때문에 없었던 장벽이 12.5%를 더 물고 들어가서 원래 12.5%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2.5%였으니까 원래는 미국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12.5%가 올라가고 일본도 반대로 우리가 15% 올라가고 일본이 12.5% 올라가면서 맞춰졌으니까 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없잖아 네.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올해의 그 국내 자동차 산업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그 수출, 내수 시장 다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로서는 어떤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뭐 선방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네. 이게 돋보기 같은 거여서 어디에다가 현미경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선방했느냐 아니면 조금 후퇴했느냐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국내에서 대체 자동차를 몇 대 만들었느냐. 네.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은 한 400만 대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412만 대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12월 말까지 예측하기로 408만 대 정도를 예측을 해요. 네. 그러면 작년 대비 한 4만 대 정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워서 수출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만큼 줄지 않았네. 그러니까 생산 정도는 작년 수준 대비 아주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니까 이건 선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줄어들지 않았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동시에 국내 생산 물량을 유럽이나 중남미 다른 나라 쪽으로 많이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쇄도 잘해서 결과적으로 수출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뭐 현미경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걸 돈으로 볼 때 아, 돈으로 볼 때. 예, 예.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네. 생각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판매 대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으로는 큰데 그렇죠. 액수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물건 네. 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느냐 아니 많이 팔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는데 네. 근데 물량만 가지고 보면 많이 판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까지 네. 같이 보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유럽 등 시장의 어떤 다변화, 다각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시장 다각화가 수익 면에서 좀 상쇄 효과가 있었던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물량 측면에서는 상쇄 효과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네. 미국의 관세가 우리만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생겨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도 동일한 관세율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각자 나라에서 생산하던 물량 미국에 보내던 거를 어디든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네. 우리 또한 유럽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들과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수익은 줄고 대수는 조금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요. 내수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어느 정도 괜찮았는지요? 네. 내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예측되기로 12월 말까지를 기준할 때 네. 한 2.5% 정도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5% 증가한다니까 수치가 생각보다 높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포화 시장이에요. 이미 다 가질 사람은 가졌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한 대당 거의 한 명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바꾸는 수요여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자동차 산업협회의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약 한 167만 대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에서 보면 약 한 3만 대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내수가 선방했다 또는 많이 회복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그럼 1인 1차가 아니라 1인 뭐 1.5든 좀 넘어야지 그게 내수가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쨌든 교체 수요는 늘 있는 거예요. 늘 네.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전체 2,7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해마다 170만 대 정도가 팔리는데 네. 그러면 170만 대가 180만 대고 190만 대고 될 200만 거냐. 대가 되려면 네. 인구가 확 늘어나든가. 인구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한 집에 자동차가 세대 4대씩 사든가. 근데 요즘 요거- 도심 안으로 차를 갖고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주차할 데가 지금 없어서. 이제 1가구 1차, 1가구 2차, 1가구 3차까지 끝났고요. 네. 이제는 그게 더 늘어나려면 네. 1인 2차로 가야 돼요. 네. 근데 1인 2차가 상당히 어렵죠. 1인 2차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그렇기 나라가 때문에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증가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네. 이제 다만 줄지만 않아도 내수는 선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수를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의미하기도 했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관세 15% 확정으로 내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 괜찮아질지 이거 지금 그 어디죠?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예예예. KAMA 예. 카마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통 얘기해요? 카마라고 하죠. 카마라고 해요? 한국 네.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옛날에 네. 이제 자동차 산업협회 이렇게 불렀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예. 일단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가 생산 기준인데 네. 내년에 이제 한 413만 대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네. 그중에 275만 대를 수출하고 169만 대가 이제 내수에 판매가 된다. 네. 이런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수출 비중의 상당수가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270만 대 중에 미국으로 약 한 140만 대, 50만 대가 수출이 되는데 비중이 네. 51%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일본도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네.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는데 예. 그 판매 대수에서 국가별 생산 비중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전체 판매되는 대수 중에 네. 국내 생산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가격을 정할 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그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미국의 생산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대를 팔면 예. 8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들겠다. 네. 그러면 나머지 20만 대만 국내에서 만들거나 네. 아니면 나머지 다른 나라도 있어요. 네. 멕시코에서 만드는 걸 갖고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생산 비중이 줄면 네. 국내 생산 물량 감축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부족. 함께 불거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의 비중을 늘리는 만큼 국내 생산 감소되는 물량을 네. 이제 감소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예.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에 많이 팔겠다. 그 다른 나라들을 눈독 들이는 다른 경쟁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신흥시장이면 현대차만 눈독 들이겠습니까? 토요타도 눈독 들이고 다 눈독 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없던 시장을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거의 확실하게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곳에 가서 뚫고 들어갈 거냐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주력하게 보는 건 동남아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한 60년 동안 거의 독차지하던 시장인데
한 3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계속 뚫어서 네. 한국산으로 수출을 네. 해나가면 우리는 한 아세안 FTA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작전도 동시에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에이펙 때였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협상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숨통을 틔워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께 신세를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계에서는 또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현대차가 정부 외교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미국의 그 많은 세금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관세를 지켰냐. 네. 이걸 떠올리면 될 텐데 그 어떻게든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현대차는 미국 생산 확대로 관세 장벽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정부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수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지 판매는 줄었겠죠. 네. 그리고 줄면은 국내 생산이 함께 줄었을 거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니까 더 이상 국내 생산할 이유가 없어져서 공장이 폐쇄될 가능성도 높아졌을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현지 판매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 이익이 급감하겠죠.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이렇든 저렇든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러면 정부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근데 그 혜택과 수혜는 일단 자동차에 많이 집중이 된 거는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단기 이익은 기업에 가고 장기 부담은 국가에 남는 구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기업이 벌고 대신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국내 일자리를 지켜주는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 네. 그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게 어쨌든 된 현대차 거죠. 그룹은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세워서 뭐 조지아, 엘라베마, 네. 뭐 또 이제 기아 조지아 라인 업그레이드 같이 미국 내 생산을 빠르게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 성장 중심이 울산이 아니라 이제 조지아나 엘라베마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인 고용이 최대 뭐 8만 명 수준으로 감소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국내 고용 시장을 줄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지금 글로벌에서 시장의 규모가 큰 나라, 네. 뭐 중국, 뭐 미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시장을 자꾸 걸어 잠궈요. 그러니까 장벽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오지 말고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네. 하라라고 하는 그 민족 산업주의 성향을 띠잖아요. 그러면 그 띠지 않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을 네.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런 찾는 시장은 결국은 이제 실흥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현대차가 러시아에 과거에 팔고 나왔던 자동차 공장을 다시 되사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쪽은 현대자동차가 한때 1등을 했던 나라인데 인구도 많고 근데 전쟁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그 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언제든 평화협상이 되고 이루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팔겠다. 이런 전략들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다 모아서 여기는 한국산을 팔 곳, 여기는 어디 거를 팔 곳 다 정리를 해서 그나마 최소한 국내 생산 규모는 유지는 못하더라도 네.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아마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아까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자꾸 민족주의 성향으로 흐른다 이런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어쨌거나 그 지금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노조 등의 반발도 있고요. 또 부품 회사들도 이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과거에는 이거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클러스터가 즉
여러 그 부업체가 협력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집중화돼가지고 거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곳에 내보내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생산 품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 이런 건 그 공장의 조립자의 숙련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AI 그러니까 조립까지도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립의 숙련도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립의 숙련도라는 것은 로봇이 한다는 거는 그냥 편차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옛날에 사람이 조립할 때는 단차가 조금씩 생겼는데 이제는 로봇이 하니까 단차가 없이 품질이 균일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력이 자꾸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 중에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요. 네. 그 공장 산업용 로봇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 비용은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그럼 결국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비용을 떨어뜨리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결국은 아마 로봇을 쓰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연 감소분으로 줄어드는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여기서 로봇을 자꾸 쓰려는. 로봇에서도 나중에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봇을 써가지고 어쨌든 국내 생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들은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네,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그 향후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시즌을 공략하는 건지. 글쎄 미국 내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건지 수소차의 새로운 장을 노리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등 AI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려는 건지 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특별시지만 아주 사람이 없는 땅에다가 도시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짓고 그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로 하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이동 수단도 뭐 전기 또는 새로운 에너지 또는 통신이 연결된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간적인 발전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씩 바뀌어가지만 궁극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의 모든 이동 수단, 도시에 쓰는 모든 에너지, 도시에 필요한 로봇, 도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렇게 회사를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지만 궁극의 미래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모든 이동 수단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거의 다 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종 에너지는 전기인데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는 또 수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다 너머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동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할 거냐, 그게 전기라고 한다면 그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까지 고민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화석연료로 벗어나서 에너지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든 이동 수단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자동차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좀 그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될지 끝으로 조언 한 말씀 제가 더 투자 해주신다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양적 숫자만 가지고 누가 1등했다, 2등했다 이거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1억 대를 못 넘습니다. 이게 20년째 그래요. 인구는 20년 사이에 한 10억 넘게 늘었는데 연간 1억 대란 말씀이신 거예요? 연간 9,700만 대, 9,400만 대 이 수준에서 넘지를 못해요. 인구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이 얘기는 사람들의 이동성이 점점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많이 팔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미래 비전이 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뭐냐가 사실 중요한 투자의 가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양적으로 뭐 100만 대 더 만들었다, 돈 5천억 더 벌었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 비전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숫자보다 미래 비전이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견조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다우가 0.5% 올랐고 S&P 500이 0.3, 나스닥이 0.9% 올라서 네. 뭐 견조한 모습이었고 특히 테슬라가 한 5.8%, 팔란티어가 7.9%, 엔비디아가 한 3% 오르면서 지난주는 어쨌든 그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하던 그런 모습이고 네. 한창 이제 AI 버블 논쟁이 좀 심했는데 지난주는 좀 그런 이슈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버블 논쟁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고 12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이제 8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마 거의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은데 물가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 흐름 자체는 좋았고 또 비트코인도 이게 8만 달러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네. 이제 9만 달러까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어쨌든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일단 위험 자산으로 다시 좀 심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요. 이게 얼마요? 8천억 달러로 네. 내년에 IPO 할 거라고 하던데 일단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뭐 우주 산업도 산업인데 사실 이제 스페이스X가 걸어온 길을 보시면 뭐 네.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또 높은 가치를 한 단계 더 부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일단 누가 봐도 사실 1,100조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1등 아닌가. 오픈 AI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천억 달러니까.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예.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불과 다섯 달 만에 2배가 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평가들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조 원이 넘는 가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에 어쨌든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뭐 네.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 스페이스X에 대해 이제 거는 기대는 뭐냐면 뭐 계속해서 지금 우주 시장이 열릴 텐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로켓을 지금 발사한 기업이고 재활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로켓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도 스타링크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 서비스하는 스페이스X의 이제 자회사고, 거기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게 가능한가 저도 좀 약간 좀 황당하면서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 우주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전력 소모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네, 거기는 지구에서는. 근데 우주에서는 태양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겠냐. 단순 생각한 거는데 네. 진짜 그게 가능한 건지도 근데 일론 모르겠어요. 머스크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스타일이라 일단 한번 봐야 되겠지만 상상력이 무한대예요. 네,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AI로 한번 거기서 우주에서 해보겠다. 근데 그걸 하려면 스페이스X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스페이스X가 상장 기대감이 있고, 그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주주 돼요? 일론 지금 머스크가 한 42% 갖고 있고 8천억 달러의 42%요? 40이면 뭐 계산을 네. 해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 좀 특이한 게 구글이 들어가 있어요. 구글이 7.4%. 맞아요. 네, 근데 구글은 사실 예전부터 이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예전 초창기부터 투자를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한데 스페이스X에도 초기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으로는 로봇이다 이렇게 찍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AI 행정명령도 있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일단 이제 AI 다음으로 로봇을 행정명령 해가지고 뭐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로봇 싸움을 좀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로봇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안보.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로봇의 1등 국가는 사실 뭐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로봇 시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부품부터 뭐 완성품까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부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제조 부응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좀 또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로봇으로 많이 대체할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보틱스를 이제 전략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고, 여기에서 현대차도 좀 최근에 이제 주가 좀 강세긴 하지만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고, 원래 이게 그렇죠.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혹시 행정 명령이 발동된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잠깐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네, 오늘 일단 코스피는 4,154포인트까지 좀 올라서 54.8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1.34%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이 927.79, 3.05포인트 올라서 0.33% 올랐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좀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덧 4,200이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주인공은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의 주가 올랐는데, 네. 뭐 리튬 가격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가격이 좀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했고, 그리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하이닉스가 오늘은 5% 가까이 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코스피를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인공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금요일에 10% 정도 급등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 이제 경신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차 주가 재평가가 시작된 걸로 보세요. 어떻게 일단 판단하십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실적면인데 3년 동안 이익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가 좀 있지만 25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네. 관세 부담이 내년부터 완화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하이브리드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현대차가 11월에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40% 이상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엔 그래도 이익은 증가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컸죠.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제 엔비디아 최신 그 블랙엘 GPU 5만 장 구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결국엔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하고 좀 한번 경쟁해보지 않겠냐. 물론 아직은 좀 격차는 있겠지만 이 GPU 어쨌든 5만 장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의 그 이동 데이터 훈련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블랙엘 GPU 5만 장 갖고 있으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H100, H200 이전 버전 그걸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로 훈련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재훈련하는데, 한 번씩 훈련하는데. 근데 이 블랙엘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 B200을 갖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대요. 훈련을.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현대차는 이제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일단 이제 학습 면에서는 좀 빨리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이번에 송창현 그 대표? 포티투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회사잖아요. 예. 그 사장이 이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한 거는 원래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잘 안 됐던 걸로 좀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엔비디아 플랫폼과 같이 네. 하지 않겠냐. 그럼 네. 좀 더 좋은 성과 낼 것 같아서 시장은 이걸 계기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뭔가 내년엔 좋은 결과물 나오지 않겠냐. 이 기대감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지난주에 10% 이제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오늘은, 못했는데 어쨌든 최근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또 괜찮습니다. 네. 특히 구글의 그 TPU에 들어가는 HBM4의 네. 그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좀 SK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네. 엔비디아가 훨씬 많으니까 네. 물론 아직까지는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엔비디아에도 지금 어쨌든 HBM3라는 그 제품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기업이 구글이잖아요. 네. 이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대항마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원래 여기 점유율 1위가 SK 하이닉스의 HBM인데 네.
이 점유율도 이번에 역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더 이겼고 그리고 이제 HBM4는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과를 해야 이제 들어갈 텐데 이거를 이번에 또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일단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이 좀 그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걸 좀 통과했는데 요게 좀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위치가 유리해진 게 이 TPU를 설계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인데 네네. 브로드컴의 여기 CEO가 한국에 와가지고 네. 이제 만난 거죠. 그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정영현 그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28년까지 물량을 체결했다고요? 할 거라고요? 했다고 지금 그래요? 전해졌습니다. 네. 보도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원한 거는 28년까지 다 달라 공급 계약하자. 근데 삼성은 일단 내년만 하자. 콧대가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갑자기. 왜 이유가 네. 엔비디아 요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주면 엔비디아 공급을 못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 공급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로드컴에 다 빼주면 그러니까 구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참 이것도 올해 연초만 생각하면 이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중요한 고객사하고 어쨌든 이제 계약을 맺게 됐고 이제 내년에 엔비디아 요거까지 들어간다면 확실히 이제 하이닉스랑 한번 좀 경쟁을 해볼만, 겨뤄볼만 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은 아니지만 지난주까지는 하이닉스보다는 좋은 성과를 좀 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연기금이 코스닥을 폭풍 매수했다면서요? 얼마나 했나요? 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게 807억 정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연기금이 사실 그 10월 달에는 571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1월에 215억 샀어요. 네. 한 달 동안 산 게 215억인데 일주일 만에 8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 5거래일 연속 지금 또 순매수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그 업종이나 이제 종목을 보니까 주로 이제 로봇이나 확실히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있고 시가총이 큰 기업들은 좀 많이 사고 있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나 알테오젠 오스코텍 같은 바이오 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을 대부분 좀 고르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시장에서는 왜 갑자기 연기금이 이렇게 사고 있을까? 정부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아마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올 수도 있네. 지금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비중이 3%까지인데 이거 5%까지 늘리는 거. 5%까지 늘리면은 어쨌든 이 주식을 어쨌든 이제 이 연기금에서는 코스닥을 사야 되니까 근데 시총 큰 거부터 사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일단 좀 작용하면서 좀 연기금이 선제적으로 좀 매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리고 항상 연말 연초에는 또 코스닥 이 개별주들이 좀 과거에도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작용하면서 어쨌든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다만 오늘은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뭐 뚜렷한 이유는 없었는데 배터리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빠지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리고 알테오젠인가요? 거기가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거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장주 아닙니까 코스닥에서 이탈하면 조금 상승 동력을 줄어들게 할까요? 별 영향이 없을까요?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좋은 기업들이 다 옮겨간대요. 자꾸만 그걸 좀 막자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옮겨가기로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일정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특히 뭐 오라클 실적 발표에 주목하라 이런 전문가들 조언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이 중국의 물가도 있고 FOMC 금리 결정 있고요. 맞아요. 오라클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 HL 만도가 로봇 관련된 아마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라클이 그 AI 버블론의 진앙지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오픈 AI 같은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엄청나게 그 계약들을 많이 맺었어요. 수주를. 근데 문제는 이게 수주는 알겠는데 언제 돈 들어오냐 이거죠.
수주가 매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빚을 많이 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재날짜 지어지나 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그거를 CEO가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좀 AI 버블로는 잠잠해지고 그게 아니면 네. 좀 시장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10일 오라클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 증시 여건은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 여건도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